휴일이었던 어제 신규 확진자는 900명대로 잠시 내려갔는데요.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병상 부족이 심각한데요. 서울에는 중환자 병상이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하루 사망자가 24명이나 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또 서울에서는 확진 뒤에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어 병상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장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휴일이었기 때문에 좀 검사 건수가 줄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00명대로 일단 내려왔네요. 네, 어제는 이제 3만 건 정도를 검사했으니까요. 양성률이 지난 토요일하고 같습니다. 3%가 나왔고요. 예. 숫자가 줄다 보니 이제 확진 환자는 조금 줄었죠. 네. 926명, 국내 발생은 892명이고요. 사망자가 24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 15명,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사망자가 111명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예. 예. 위중증 환자는 4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은 위중증 환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망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위중증 환자는 89명이 늘었습니다. 예.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환자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 중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발생 환자들이 꽤 많은 편이고요. 경상북도가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선별 검사소가 이제 매일 아침 0시 기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18만 9천 건 정도가 됐고요. 그동안 이제 나온 확진자는 479명, 양성률은 0.25%입니다. 이게 전체 확진자 수는 줄긴 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망자가 24명이나 늘었는데 이거는 지금 그동안의 수치 가운데 가장 높은 사망자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사망자에 이른다는 것은 보통 환자가 나오고 한 2주쯤에 위중증으로 번지고 또 한 2주쯤, 2, 3주가 지나면 이제 사망자가 집계되는 거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뭐 숫자가 24명이 많다는 것이 특이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최근 들어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해서 두 자릿수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상당히 위험하고 걱정스럽다는 뜻이죠. 예.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확진이 된 환자가 여기서 479명이 나온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양성률을 살펴봤을 때 조금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좀 싶은데 말이죠. 뭐 양성률이 0.25%니까요. 뭐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어쨌든 우리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그만큼 전파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항체가 조사, 국민 항체가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의 결과를 보면 거의 뭐 1명 정도가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검사했을 때 어쨌든 이렇게 0.25%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상당히 이제 폭넓게 전파돼 있다. 네. 이런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교수님 지난주에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고 정세균 총리도 지난 주말이 이제 중요한 그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휴일이라서 검사 수가 줄어서 확진자 수가 좀 줄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글쎄, 정부가 또는 뭐 방역 당국이 원하는 만큼의 이렇게 좀 진정세라든지 이런 그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목표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한 4,500명 선이었고 네. 지금 아마 감염제 생산지수는 다시 산출해 봐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11월 중순에 1.5에서 12월 초에 1.2 그리고 최근에 뭐 한 1.0 정도 돼서 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그런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2.5단계를 시행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됐는데 2.5단계의 효과가 감염제 생산 지수 1.0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방역 대책을 더 추가적으로 펼칠 것인지, 그러니까 감염제 생산 1.0에서 매일 1,000명에서 1,200명의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신규 확진자 수고 또 그 자체로도 사망자 수도 많고 또 격리되시는 또 접촉자도 많아지고 또 그분들이 활동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도 크기 때문에 네. 일단 1,000명 자체로도 지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염제 생산 지수를 얼만큼 더 적극적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을지 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부구치소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뭐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던 사람이 그 나오면서 이게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서울구치소나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 외부와는 이렇게 좀 단절되어 있는 공간인데 감염 경로를 어떻게 지금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경로들, 그 교도관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신입 재소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계시면서 이제 재판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 과정에서 아마 감염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예. 그리고 아마 좀 빨리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이 어떤 교정시설의 어떤 특징적인 환경 때문에 조금 더 감염이 빨리 일어나고 또 증상을 이렇게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늦게 발견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든지 이러면서 인지도 늦게 되고 찾았을 때 또 많은 감염자가 생기고 이런 영향으로 좀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뭐 군대라든지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단체 생활, 밀집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특히 이제 방역 조치에 주의를 많이 기울였던 곳인데 이번 조치들이 조금 우리가 방역에서 조금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조금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구치소라는 곳이 이게 이제 외부와의 접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외부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 내부에서 집단 감염이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충분히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전수검사를 해서 양성자들을 따로 격리하고 하고 있지만은 이미 노출돼서 잠복기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요양원처럼 또 이제 잠복기에 계신 분, 음성인 분들끼리 모여 있다고 하시더라도 예. 그분들에서 양성으로 전환되신 분들을 빨리 찾지 못하면은 또 거기서 충분한 격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재소자들 간에 또 추가적인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방역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잠시 조금 전에 수도권의 임시 선별 진료소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양성률이 0.25%로 지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수준은 글쎄요 좀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충분히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요. 이제 높아도 좀 문제가 있고 낮아도 좀 문제가 있겠는데 높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좀 그러니까 아무나 하신 건 아니고 조금 의심이 돼서 증상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확진자와 식사를 같이 했다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뭐 동선이 겹쳤다든지 뭔가 조금 좀 불안하고 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서 상대적으로 양성률이 좀 높았던 것 같고요. 예. 이분들이 만약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없었으면은 일반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을 뿐인가라고 봤을 때 물론 그분들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뭔가 좀 지리적인 용이성, 그다음에 어떤 비용적인 문제, 무엇보다 또 익명검사라는 어떤 사회적인 낙인에 대한 처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검사를 못 받고 있던 분들이 임시선별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의 어떤 검사에 대한 문턱을 낮춰줘서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고 그분들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 감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접촉을 최소화해서 내가 감염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다 차단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염을 확인하시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 또 이 감염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같이 식사하셨던 접촉하셨던 분들께도 좀 적극적으로 빨리 알려서 검사를 많이 받도록 해서 추가적인 감염 차단을 좀 막을 수 있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금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위중증 환자, 사망자 계속 늘어서 또 이제 걱정인데, 근데 정 총리가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줄어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와 연결되는 그런 걸로 해석을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6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좀 감염 경로를 주로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은 데서 감염되시는 비율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나 친지 모임 같은 데서 이제 감염되시는 경로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적인 특히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감염 보호를 하고 있지만은 60대 이상의 비율을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한데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절대수보다 또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아지면 좀 60대 비율이 낮아지는 것 같은 착시 효과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젊은 층의 감염 전파는 언제든지 고령층으로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어르신들의 감염 비율은 언제든지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비율 자체보다도 이제 절대적인 어르신들이 감염된 숫자 자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줄었다고 해서 60대 이상의 고령자 확진자가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늘어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지금 말고 그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그 전에 감염되셨던 분들이 이제 점점 위중증으로 진행되시고 위중증으로 버티다가 이제 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사망은 계속 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겠습니다. 네. 뭐 1,000명대를 넘나드는 지금 이 확진자 숫자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병상에서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기 중에 사망하는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또 이 사망자 숫자, 그러니까 대기 중에 사망자 숫자가 조작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조작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것은 그러니까 병상 입원을 대기하다가 사망한 사람은 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신천지 때 2명이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2명이죠. 지난 15일에 사망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새벽에 사망하신 분 2분이 자택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병상에 가지 못하고 사망을 한 것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부천에 있는 효사랑병원 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병실을 옮기기 전에 11명이 숨진 일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그 방역 당국에서 집계하는 그 입원 대기 사망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기준이 대기 중 사망이라는 것은 자택 또는 입원 전 응급실에서 사망했을 경우가 대기 중 사망으로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에서 숨진 분들은 일단 병원에 계시다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사망을 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이제 대기 전 사망으로 이제 집계가 안 되는 것인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사실은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기가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의료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요양에 방점을 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일가의 얘기들이 있는 것이죠. 네네. 하지만 어쨌든 정부 당국의 그 기준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대기 중 사망 사례는 4명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병상이 부족한 곳들이 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은 뭐 이제 중증 환자 병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전국적인 현황이 어떤 건가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받아본 그 집계표를 보면 서울은 병상이 6개가 이제 생겼습니다. 아, 예. 그래서 서울은 이제 병상이 6개인데 문제는 인천과 경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6개 남았고요. 그다음에 전국의 573개 중에 즉시 입원할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42개가 남았습니다.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이렇게 6개 시도는 병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한 5분의 1 정도가 남았고 생활치료센터는 지금 많이 확충이 돼서 절반 이상은 이용이 가능한데 현재 수도권에서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환자는 36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뭐 병상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또 밤사이 또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원령이 발동이 돼서 그런 건가요? 동원령이 발동이 돼서 지금 그 상급 종합병원 42곳인데요. 그리고 이제 국립대학병원에 1% 정도, 병상의 1% 정도를 내놓게 했는데 그것이 시한이 정해져 있죠. 23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60%, 26일까지는 100%를 내놓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갖고 워낙 논란이 많아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상급 병원들의 중환자 병상을 수용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반 멀쩡한 환자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해 통계를 보시면 예. 지난해 상급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그 입원 경로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 전체 입원했던 환자가 3만 8천 명쯤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응급실을 거쳐서 입원한 사람이 2만 3천 명, 그러니까 60%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급한 분들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래를 통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분이 한 16,000명 정도 되는데 이 16,000명 가운데 그 9% 정도, 그러니까 전체 병실의 9% 정도는 급하지 않은, 그러니까 일반 진료를 통해서 입원했던 사람 또는
그 단순 진료가 필요한 질병군 환자라는 네. 겁니다. 9%가. 그러니까 전체 응급병실 입원 환자가 한 4만 명쯤 봤을 때 9%니까 한 3,600명 정도는 입원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라는 뜻이 네. 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의 병실 가운데 중환자 병실 가운데 3,600개 정도는 비워도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그런 이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1% 정도를 내놓으라고 하니까요. 사실은 상급 종합병원에서 1% 정도를 코로나19의 전담 병실로 내놓는다고 해서 크게 압박을 받거나 갑자기 지금 있는 환자가 밖으로 나갈 상황은 아니다. 이것이 통계를 이용한 분석 결과입니다. 예. 자, 지금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동원령을 내린 것이 병원 쪽에 크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 해석이 나오는데 실제 병원에서는 어떤 입장이신 건가요? 네, 물론 이제 민간 병상 수도 많고, 근데 이제 민간 병상 수 70만 병상 중에는 요양병원이 한 30만 병상이고, 또 뭐 한방병원 빼고 치과병원, 또 의원급 병상 빼면 이제 말씀하신 것좀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의 일반 민간 병상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 지금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중환자실이 있지만은 그 옆에다가 이제 격벽을 설치하고 뭐 출입문을 막고 또 이제 음압격리실은 그 전실이라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방호복을 갈아입고 네. 또 입고 이렇게 하는 중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좀 추가적으로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일단은 공간을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고 격벽을 세우고 하면은 이제 침상을 중환자 병상 한 2개 정도 치우면 하나 정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으니까 예,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배치되는 의료 인력 같은 경우에 네. 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고 또 주로 이제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보긴 하지만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는 여러 과, 뭐 심장내과라든가 신장내과, 뭐 신경과 여러 전문의들의 협진이 좀 필요한 공간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한 개 정도 이렇게 조금씩 늘리는 거는 이제 뭐 병원마다 구조가 차이가 있겠지만 또 늘릴 수 없는 병원도 있겠지만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격벽을 설치하고 음압기를 설치해서 이렇게 한두 개 정도는 좀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간호사도 이제 그 코로나19만 볼 수 있는 중환자 간호사를 거기에 전담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19 중환자도 보다가 또 다른 환자도 보다가 하면서 이제 의료진이 감염돼서 다른 환자한테 감염시킨다든지 이제 코로나19 환자도 이제 뭐 MRI나 CT 검사 같은 것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네. 또 엘리베이터도 분리가 안 되어 있고 동선도 겹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환자에 대한 어떤 동선도 겹칠 수가 있고 한 사람 찍고 나서 소독해야 되니까 다른 예약 응급으로 찍어야 되면 이제 다른 예약 환자들이 또 밀린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고 또 중환자실은 또 계절적인 차이도 있어서 지금같이 겨울 때는 이제 심내혈관 질환 발생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내내 이렇게 일정하지는 않고 또 몰릴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병원마다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확보는 가능한데 추가적인 어떤 병원마다 사정도 다르고 또 추가적인 인력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대형 민간 병원에 계시니까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는데요. 지금 민간 병원 같은 경우 중환자 병상 같은데 여유가 좀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중환자 병상을 코로나19 치료 환자한테 내주면은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병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환자 병상이라는 게 뭐 일정하지 않고 어쩔 때 몰렸다가 어쩔 때 비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 중환자가 응급 환자라든지 또 뭐 심장 수술, 뭐 중환 수술한 다음에 그 중환자실로 가는 환자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병원마다 중환자실이 부족한데 이제 응급 환자가 중환자가 있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 연락해서 너희 중환자실이 있냐 이렇게 수배해가지고 있으면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언제 뭐 일정하게 비어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뭐 넘치면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보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는 이렇게 어느 한 군데가 좀 부족하면 좀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아주 진짜 위중한 치료가 필요한 거는 진짜 빅5나 이제 일부 아주 최상위 상급 종합병원만 가능한 중환자실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아주 최상위 병원으로 또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에크모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원에는 불가한데요. 네. 그 체외순환기를 돌릴 수 있는 전문 기사도 있어야 되고
의료진도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중환자실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중환자실이 비어도 또 그것이 가능한 최고의 어떤 시설이 또 있느냐, 시설인 그것도 장비, 문제가 의료진 되겠군요. 문제가 예. 또 추가적으로 일반적으로 있겠습니다. 중환자 병실의 가동률을 한 어느 정도로 평균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보통 한 80%, 90% 이제 병상 가동률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중환자실 같은 경우. 일단은 그 참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요?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단은 조금 좋아져서 일반 병실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병실에 일정하지 계셨던 않군요. 분들이 나빠져서 또 갑자기 또 올려야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또 상태가 안 좋아지고 또 중환자는 한번 생기면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굉장히 까다로운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 이송한다는 것도 그 자체도 위험하고요. 예.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지금 글쎄요, 뭐 병원마다 뭐 장 시설이라든지 또는 인력에 따라서 병상의 그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동원령을 내린 상황이면은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병상 유지가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이게 병상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방역 당국이 지난주에 발표한 그 병상 수급 계획을 보면 하루에 1,000명이 뭐 20일 동안 발생했을 때를 감당할 수 있는 병상을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상급 종합병원하고 대학병원만 1%만 내놔도 한 300여 개가 나오거든요. 312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게 한 200여 개쯤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중환자 병상이 한 1,000개 가까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여유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만 환자가 지금처럼 1,000명 안팎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중환자 병상이 그 정도 갖고 감당하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환자 수를 낮추는 작업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병상을 늘리는 작업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시기상조다라고 선을 어제 박능우 장관이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응이 아무 대책 없이 흘러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설정했던 그 3단계를 보면은 상당 부분에 예컨대 서비스뿐만 아니라 생산을 하는 제조업 분야도 일정 부분 멈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우리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크고 피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단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께서 3단계가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보시고 그걸 인지하고 동의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단계는 2.5단계니까 그냥 3단계로 가야 된다는 그런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박능우 장관의 얘기를 잠시 들어봤는데요. 지금 현재 단계는 3단계 기준이 이미 충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3단계로 가는 것이 기계적인 판단이다,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단계로는 당분간 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기준을 만든 게 방역 당국이거든요. 당국이 이렇게 되면 올리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기계적인 기준을 통과했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예. 그 발생 평가를 들어보면 지금 지난 일주 동안에 하루 발생이 95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을 꽉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단계 기준에는 완전히 들어간 것이고요.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방역 당국은 이게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얘기하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유행과 비교를 해서 2차 때는 그 환자가 7천여 명 정도 나왔고요. 이번에 지금 거의 한 2만 명 가까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료 차질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방역 당국의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3단계로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정체 조금 하향세니까 환자 수는 조금씩 줄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숨은 것은 뭐냐면 지난 10월에 그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단계로 조정을 했을 때 민간 소비가 4% 주는데 3단계가 가게 되면 17%가 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경제적인 파급이 그 영향, 그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선뜻 올리질 못하고 있는데 네. 방역의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은 뭐 기계적인 균형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들도 모두 지금 통과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짧지만 아주 강도 높은 3단계를 한 번쯤 시행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글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미 3단계 기준을 넘어섰는데 그럴 거면은 왜 3단계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방역 당국이 그걸 지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럼 방역 수칙도 국민들이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현재 상황을 뭐 보는 어떤 평가라든지 또 원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빨리 올려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좀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아직 뭐 평균 발생률이 뭐 몇 명 모자르기 때문에 아직 안 올린다라든지 아니면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뭐 한 뭐 열흘에서 2주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본다든지 이렇게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또 조금 더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또 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다른 발표는 조금 국민들에게 신뢰를 좀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피해를 보시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또 우리가 뭔가 좀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지금 신규 확진자 수를 통제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신규 확진자 한 명이 발생할 때마다 드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비용을 이제 뭐 구상권 청구 때문에 산출해 봤더니 뭐 확진자 한 명당 뭐 4천만 원 정도라고 이제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매일 1,000명씩 생기면 매일 한 4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든다든지 아니면은 그 확진되신 분도 격리되지만 그분과 접촉하신 분들도 이중간 격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뭐 한 명당 10명이 자가격리가 되신다고 하면은 거의 지금 14만 명이 지금 경제 사회 활동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2차적인 피해를 생각해서 조금 적극적인 방역, 꼭 3단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뭔가 좀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방역 당국에서는 어쨌든 뭐 3단계로 넘어가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자랑을 해왔던 K 방역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2.5단계 시행된 이후에 이 효과가 이제 곧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가 좀 의문인데요. 아마 그동안 감염제 생산수 1.2에서 0.2 정도 낮추는 한 1.0 정도 낮추는 네.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1.0이 충분하냐고 봤을 때는 매일 1,000명이 또 1,000명에서 1,200명이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추는 노력들, 보다 조금 추가적인 2.5단계보다 좀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좀 현황 분석을 다시 해보고 조금 더 좀 집중된 이런 방역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양시설, 요양병원에 감염률이 많다 그러면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종교시설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뭐 건설 현장에서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난 집단 발생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이제 해외에서 그 바이러스가 전이가 됐다, 새로운 종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많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영국에서 총리가 직접 얘기할 정도로 예. 이제 심각한 것 같고요. 그 해당 지역의 어떤 바이러스 변이종의 유병률을 봤을 때 기존에 알려졌던 GH 그룹의 감염 전파를 잠식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에서 빠른 유행을 보이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전파 속도도 빠르고요. 감염체 생산 지수를 0.4 정도 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것이 지금 이제 그 주변 국가에서도 영국에서 오는 그 항공편을 제한할 정도로 굉장히 감염력이 높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은 좀 상당히 위험하고 좀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코로나의 3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가 가장 지금 높은 때인데요. 우리나라 백신 언제 들어와서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이 되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까지 발표한 것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이제 계약도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중에 문제가 생겨서 임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영국 정부가 오는 28일이나 29일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사용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곧 이제 그 임상 결과를 제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사실은 뭐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도입이나 접종이 그렇게 늦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좀 들어오는 그 백신 4가지 중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내년 2, 3월로 잡혀 있고 나머지 얀센은 좀 빠를 수 있는데 거기는 아직 뭐 임상이 안 끝났고요. 네. 나머지 모더나, 화이자는 어쨌든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네. 그 요거까지는 공개할 수 있을 텐데 그 가 계약서에는 2021년 말까지 도입을 완료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 모르지만 네. 내년 말까지는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반기 늦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지금 신속 승인을 위한 팀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40일이면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국의 승인이 나고 우리도 내년 초쯤에 아마 신청이 들어오면 40일이면 1, 2월 정도 되니까요. 2월 중순부터는 시간상으로 맞을 수는 있는 것이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1,000만 명분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코백스에서 최소 3%가 먼저 들어오니까요. 한 1,000만 명 이상은 이제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부터는 맞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뒤쪽으로 가서 맞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4,400만 명분을 했는데 이 백신들은 공이 18살 이하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임상 시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18살 이하가 800만 명쯤 되니까 실제로 맞을 사람들은 4,200만 명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백신은 100% 이상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계획대로 한다면 일단 급한 사람들을 상반기 안에 맞추고 모더나나 화이자가 조금 더 빨리 들어오게 된다면 내년 11월, 12월까지는 원하는 사람은 다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차질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백신 상황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장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